한국인들이 자꾸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는데 정말 짜증나네요. 제가 직접 한국 가서 진실을 밝혀봤더니 공항 나오자마자 충격받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전 세계가 난리인지 이해가 안 가요. 미국인들은 한국 마트 앞에 줄 서고 스위스 사람들은 한국 살겠다고 난리고 특히 파리올림픽 때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프랑스 경비 책임자가 한국 때문에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었다는데 한국이 대체 뭘 했길래 그런 건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국 식당에서 겪은 일은 정말 터무니없었고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한국에 미쳐 있다니. 이런 이상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내 이름은 엘라라 백스무어예요. 종교기관의 부패를 연구하는 전문가죠. 특히 영적인 조직이 어떻게 상업적 기업으로 변하는지를 15년 동안 공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소림사만큼 놀랍고 충격적인 곳은 없었어요. 베이징에서 연구를 하던 중 시용신에 대한 조사 소식을 처음 들었죠. 학계에서는 이 소식이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소림사를 불교 디즈니랜드로 만든 CEO 주지가 마침내 사찰 자산 횡령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 관심을 끈 건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사생아에 대한 소문이었죠. 이번에는 스캔들이 중국 전역에 너무 널리 퍼져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조사를 깊이 파고들수록 시용신의 제국이 중국 밖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706개의 상표권이 있었습니다. 연간 수익은 12억 위안이었죠. 양말부터 치아까지 모든 것에 소림사 브랜드가 붙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상업화가 아니었습니다. 신성한 공간이 완전히 돈벌이 기계로 바뀐 거예요. 내가 처음 소림사를 방문한 건 5년 전이었어요. 당시 나는 순진했죠. 쿵푸 영화에서 본 것처럼 고요하고 영적인 장소를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도착해서 본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구에는 거대한 주차장이 있었고 기념품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스님들은 관광객들을 위해 하루에 여러 번 공연을 했죠. 마치 테마파크 같았어요. 그때 한 젊은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후이라고 했어요. 그는 진짜 수행을 하고 싶어서 소림사에 왔다고 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관광객 공연 연습에 써야 했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수행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업장이 되었죠. 후이는 나에게 비밀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시용신이 어떻게 사찰의 돈을 빼돌리는지, 어떻게 여러 도시의 집을 사고 고급차를 모으는지 말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주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였어요. 불교 계율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내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술 연구였어요. 하지만 점점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건 단순한 부패 사건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이건 1500년 역사를 가진 신성한 기관이 어떻게 한 사람의 탐욕으로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이었어요.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베이징의 작은 아파트에 있었어요. 뉴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화면에 시용신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당당해 보였어요. 마치 자신이 무적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다르다는 걸요. 중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종교 사무국에서 특별조사팀을 구성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소림사의 재정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수백만 위안이 사라진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가짜 영수증, 허위 계약서, 존재하지 않는 프로젝트들이 하나둘 드러났어요. 더 놀라운 건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두려워서 침묵했던 스님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죠. 그들은 시용신이 어떻게 자신들을 협박하고 통제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쫓아냈는지, 어떻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줬는지 말이에요. 나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단순히 학술적 관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거대한 종교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의 끝없는 탐욕이 있었어요. 하지만 조사를 진행하면서 위험도 느끼기 시작했어요. 시용신은 단순한 주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는 정치적 연줄도 많았고 돈도 많았어요. 그를 조사하는 건 벌집을 건드리는 것과 같았죠. 실제로 몇몇 기자들은 협박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조사를 중단했죠. 그래도 나는 계속했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했으니까요. 소림사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고향이었어요. 전 세계 불교도들에게 성지였죠. 그런 곳이 한 사람의 개인 사업체가 되어버린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밤 나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죠. 전화를 받자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하세요.
당신이 파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죠.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곧 이것이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내 조사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건 내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다음날 나는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위해 도서관으로 갔어요. 거기서 놀라운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시용신이 소림사 주지가 되기 전의 기록이었어요. 그는 원래 평범한 스님이었더군요. 특별할 것 없는 그저 야심이 많은 젊은이였죠. 하지만 어떻게 그가 권력의 정상에 올랐는지 그 과정은 의문투성이었어요. 문서를 읽으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용신은 항상 돈이 있는 곳에 나타났어요. 부유한 신도들과 친하게 지냈고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었죠. 그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제국을 건설해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소림사의 주지가 되었을 때 그의 진짜 계획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나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부패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현대 중국의 축소판이었어요. 전통과 상업주의의 충돌, 영성과 물질주의의 대립, 그리고 권력과 탐욕의 이야기였죠. 시용신은 그저 하나의 증상이었어요. 더 큰 문제의 일부였죠. 조사가 계속되면서 더 많은 비밀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예요. 지금은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시용신의 제국은 무너지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할 거예요. 진실이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 말이죠. 저는 5년 전 소림사를 처음 방문했던 때를 기억해요. 그때도 이미 수용신이 독립적인 왕국을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었죠. 종교적 신성함을 방패 삼아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는 왕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CEO 주지라고 부르는 그 남자는 MBA를 가지고 있었고 사찰을 다국적 기업처럼 운영하고 있었어요. 중국 불교는 완전히 썩었어요. 제 현지 연락책들이 속삭이곤 했죠. 하지만 절대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늘 개인적으로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수용신의 속세 이름은 류용신이었어요. 1981년에 사찰에 들어왔고 1999년에 주지가 되었죠. 그 후로 그는 체계적으로 상업제국을 건설했는데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도 부러워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베를린, 런던, 로스앤젤레스에 문화교류센터들이 있었어요. 무술 공연단은 매년 전 세계에서 200회가 넘는 공연을 했죠.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수익만 해도 9억 위안을 넘었습니다. 소림사 브랜드는 이제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거대한 비즈니스였어요. 하지만 저를 괴롭히던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왜 그는 지금까지 보호받았을까요? 2015년의 일이 떠올랐어요. 수정이라는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었죠. 그는 수용신을 감독받지 않는 부패한 호랑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여러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사생아들도 있다고 폭로했어요. 증거도 제시했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그 고발을 묵살했어요. 수정이는 오히려 압박을 받았고 결국 사라져버렸죠. 언론들도 처음엔 관심을 보이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막강한 힘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린 것처럼요. 저는 그때부터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누가 수용신을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제 집착이 되었습니다. 소림사 주변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택시기사들, 식당 주인들, 심지어 사찰에서 일하는 직원들까지.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죠. 수용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지, 그가 얼마나 화려한 생활을 하는지. 하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한 노인이 제게 말했었죠. 그는 너무 강력해요. 그를 건드리면 우리만 다치게 될 거예요. 제가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수용신은 단순히 사찰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치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죠. 소림사는 그의 개인 왕국이었고 그는 그곳의 절대적인 통치자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력에는 약점이 있기 마련이었어요. 저는 그 약점을 찾아야 했죠. 왜냐하면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은 보호를 받는다 해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제가 조사를 계속하면서 느낀 건 이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부패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였죠. 종교와 권력, 돈이 뒤엉킨 복잡한 그물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수용신이 있었어요. 저는 계속 기록했습니다. 모든 대화, 모든 문서, 모든 증거를 수집했죠.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빛을 볼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리고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아낸 바로는 수용신을 보호하던 그 거대한 힘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정치적 바람이 바뀌고 있었고 한때 그를 보호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죠. 이제 수용신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어요. 저는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스캔들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파헤칠수록 더 복잡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치 양파를 까듯이 한 겹 벗기면 또 다른 겹이 나타났어요. 중국에 있는 제 친구들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속삭이듯 말했죠. 수용신을 보호하는 건 한두 명이 아니야. 저는 노트에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4개의 큰 기둥이 그를 지탱하고 있더군요. 첫 번째 기둥은 소림사 자체였습니다. 그곳은 이제 불교 테마파크가 되었어요. 디즈니랜드처럼 관광객들로 붐볐죠. 하지만 동시에 독립왕국이기도 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았어요.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었죠. 저는 책상에 앉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소림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지 계산해 봤어요. 숫자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죠.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입장료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왔어요. 두 번째 기둥은 정치적 연결고리였습니다. 허난성의 높은 관리들과 친했어요. 국가종교부서의 간부들과도 가까웠죠. 그들은 서로 도와주는 사이였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오래된 신문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수용신이 정부 행사에 참석한 사진들이 많았어요. 그는 항상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었죠. 미소를 지으며 악수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세 번째 기둥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수용신은 카멜레온 같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색깔을 바꿨죠. 때로는 피해자 행세를 했어요. 정부가 종교 일에 간섭한다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동정했죠.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이 눈을 아프게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용신이 어떻게 위기를 모면했는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항상 한 발 앞서 있었어요. 네 번째 기둥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중국의 종교 권력은 특별했어요. 진짜 감독이 없었죠. 아무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불교계 전체가 썩어 있었어요. 공산당이 부패를 그대로 따라했죠. 저는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스템 전체의 문제였죠. 마치 썩은 나무처럼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흥미로운 소문을 들었어요. 리창춘이라는 이름이 나왔죠. 그는 정치국 상무위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힘 있는 9명 중 1명이었어요. 수용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더 알아봤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연기가 나는 곳에는 불이 있는 법이죠. 사람들은 쉬쉬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중국 중앙 텔레비전도 수용신을 도왔습니다. 그를 옹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소림사의 위대한 방장이라고 칭송했어요. 비판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베이징의 하늘은 잿빛이었죠.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찾기는 쉽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스캔들은 점점 커졌습니다. 인터넷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었어요. 이제는 중국 전체가 알고 있었죠. 수용신의 비리가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자리를 지켰어요. 소림사 방장으로 남아 있었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계속 의문을 품었습니다. 누가 그를 보호하는 걸까요? 답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스템 전체가 그를 지켜주고 있었죠. 서로의 이익을 위해 침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오늘도 많은 것을 알아냈지만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을 맞추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했으니까요. 밤은 깊어갔고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수용신은 어떻게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를 보호하는 그물망은 얼마나 넓고 깊을까요? 내일은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이 제게는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중국의 권력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고 부패는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죠. 소림사 스캔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계속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스캔들의 돈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시용신은 수억 위안에 달하는 절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죠. 구체적으로는 700개가 넘는 상표권에서 나온 4억 5천. 200만 위안의 사용료를 자기 맘대로 쓴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답니다.
허난성은 2023년에 6,550억 위안이라는 엄청난 재정 적자를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276억 위안어치의 지방채를 발행했죠. 소문에 따르면 소림사의 사회자본 그룹에서 나온 돈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돈의 거미줄이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 걸까요? 시용 씨는 여러 여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들도 있었답니다. 이런 비밀 가족들을 돌보는 데 드는 돈도 조사 대상이었어요. 어떤 비군이 스님이 시용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공개했었죠. 1kg에 수만 위안이나 하는 차, 수백만 위안짜리 고대 나무로 만든 침대, 또 수백만 위안이 넘는 고급 자동차들.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어요. 종교 자원을 체계적으로 약탈하는 것이었답니다. 제가 더 깊이 파고들수록 돈의 흐름이 더 이상해졌어요. 소림사는 이제 단순한 절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사업 제국이 되어버렸죠. 관광객 입장료, 무술 공연, 상표권 사용료,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자회사들. 이 모든 것이 시용신의 손아귀에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장부는 조작되었고 회계 기록은 사라졌죠. 수백만 위안이 그냥 공중으로 증발해버렸어요. 마치 무협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제가 한 회계사를 만났을 때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말했어요. 이건 미로예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미로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가짜 회사들, 유령 계좌들,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프로젝트들이 나타났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거예요. 불교의 가르침은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데 시용신은 정반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립된 왕국을 만들었고 거기서는 이런 사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호받기까지 했어요. 지방정부와의 연결고리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규모 부패가 수년간 계속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보호해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정치인들, 경찰, 심지어 다른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조사를 계속하면서 위협도 점점 늘어났어요. 익명의 전화들, 미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고 메시지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했고 이 부패의 고리는 끊어져야 했죠. 소림사의 재정 미로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권력과 탐욕 그리고 배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성스러운 장소가 어떻게 이런 부패의 온상이 되었는지 저는 계속해서 그 답을 찾아야 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저는 더 많은 문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숫자들이 춤을 추듯 움직이고 계좌들이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죠.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약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이 모든 돈이 원래는 신도들의 기부금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빌며 바친 돈, 부모님들이 자식의 건강을 위해 낸 돈, 그 모든 것이 시용신의 사치를 위해 쓰였던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조사할 거예요. 이 미로의 끝에 무엇이 있든 진실은 밝혀져야 하니까요. 정치 분석가로서 저는 이번 조사의 타이밍에 깊은 흥미를 느꼈어요. 이전에 스캔들들이 억압당했을 때 시진핑의 권력은 정점에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스캔들은 중국 전역에 너무 널리 퍼져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었더군요. 소셜미디어는 뜨거운 논쟁으로 가득했어요. 수용신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사진들이 널리 퍼졌죠. 심지어 그가 불법적인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도망치려 했다는 소문까지 산불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재정부원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수용신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가벼운 처벌만 받을 거라고 했죠. 수천억 위안이 연루된 중국의 다른 부패 사건들과 비교하면 그의 금액은 상대적으로 작았어요. 기껏해야 몇 년의 감옥살이 그리고 다시 사회로 돌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를 만들어낸 시스템이 그의 연착륙을 보장할 거라더군요. 중국 불교는 완전히 부패했고 그는 단지 더 큰 질병의 한 증상에 불과했어요. 제가 가장 충격받은 것은 소림사 스캔들이 중국 사회의 더 넓은 문제들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정치 당국에 의한 부패한 인물들의 보호, 종교의 상업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집중, 이 모든 것이 이 하나의 사건에 존재했어요. 왜 그는 지금까지 보호받았을까요? 답은 개인적인 연줄이 아니라 권력의 최고층에까지 이르는 체계적인 부패에 있었죠. 저는 매일 새로운 정보들을 수집했어요. 수용신이 어떻게 수년간 조사를 피해왔는지, 어떤 정치적 보호막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는지 추적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그는 단순한 승려가 아니었죠. 그는 정치적 네트워크의 일부였고 많은 고위 관리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한 은퇴한 관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소림사는 오래전부터 권력의 놀이터였습니다. 관광객들은 불교 성지를 보러 오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죠. 그의 말은 제가 발견한 많은 증거들과 일치했어요.
수용신의 네트워크는 광범위했습니다. 지방정부 관리들부터 중앙정부의 고위 인사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소림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그 대가로 수용신을 보호했죠.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은 타이밍이었어요. 왜 하필 지금 조사가 시작되었을까요? 제 분석으로는 정치적 바람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의 반부패 캠페인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고 이전에는 손대지 못했던 영역들도 이제는 표적이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깊은 이유도 있었죠. 중국 사회 내부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부패한 엘리트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지쳐가고 있었어요. 소림사 스캔들은 그런 분노의 출구가 되었죠. 인터넷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용신을 옹호했지만 대부분은 분노했습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이 이렇게 더럽혀지다니. 한 네티즌이 썼어요. 소림사는 더 이상 불교 성지가 아니라 사업체가 되었다고 다른 사람이 덧붙였죠.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종교 스캔들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어요. 이것은 중국의 정치적 지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균열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국제적 반응이었어요. 외국 언론들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림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 스캔들은 중국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죠. 중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수용신을 계속 보호하면 국내외적으로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를 처벌하면 더 큰 부패 네트워크가 드러날 위험이 있었죠. 결국 그들은 중간길을 선택했습니다. 조사는 진행하되 너무 깊이 파고들지는 않는 것이었어요. 제 예측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조사는 표면적으로만 진행되었고 진짜 큰 물고기들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수용신은 희생양이 되었지만 시스템 자체는 변하지 않았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중국 사회의 깊은 모순을 느꼈어요. 겉으로는 반부패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부패가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린 현실 말이죠. 소림사 스캔들은 그 모순의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정치적 지진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가 올지는 아무도 몰랐죠.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 사건이 중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이 스캔들에 대한 제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종교적 권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시영씨는 절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죠. 하지만 진짜 범죄는 영적 수행을 이익과 권력의 도구로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 중국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독립적인 왕국을 만들어냈어요. 종교적 권위가 어떻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죠. 반복되는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불교의 계율을 설교하면서도 여러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사생활을 낳았어요. 전통을 보존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소림사를 불교 테마파크로 만들어버렸죠. 이 스캔들은 중국 전역에 너무 널리 퍼져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누가 시영신을 보호했는가? 라는 질문에는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답이 있었어요. 중국 불교가 완전히 부패한 이유는 시영신 같은 개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수행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키는 시스템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었죠. 소림사 스캔들은 단순히 한 사람의 탐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권위주의 체제가 손대는 모든 것을 어떻게 부패시키는지, 심지어 신성한 공간마저도 착취와 학대의 장소로 바꿔버리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저는 제 발견을 발표할 준비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그가 지금까지 보호받았을까요? 권력자들에게 유용했기 때문이었죠. 누가 시영신을 보호했을까요? 양심보다 통제를, 수행보다 이익을, 원칙보다 권력을 중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CEO 주지는 몰락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성스러운 부패의 순환은 계속될 거예요. 그동안 절에서 일어난 일들을 조사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력과 돈이 어떻게 가장 순수해야 할 곳까지 오염시키는지 목격했어요. 승려들이 명품을 입고 고급차를 타는 모습을 보았죠. 신도들의 기부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알게 되었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일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어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체념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겠죠. 저는 이 연구를 통해 단순히 한 사람의 부패를 폭로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 즉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드러내고 싶었죠. 종교가 권력의 도구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신성한 것이 세속적인 것에 굴복했을 때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계속될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장소에서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더욱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침묵은 공모와 같으니까요.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일을 하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라고. 진실은 때로 불편하고 위험하지만 그래도 밝혀져야 해요. 이제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부패가 계속되는 현실에 절망스럽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자 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부패. 이 모순적인 표현이 현재 중국 불교의 현실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 모순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성스러운 것이 다시 성스러워지기를, 부패가 정화되기를 말이죠.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조사하고 진실을 알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